네, 국가직 7급 시험 보신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번 국가직 7급은 7급 기준으로는 평균적인 난이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평균이라는 게 마냥 쉽다라는 게 아니죠. 말 그대로 쉬운 애도 있고 어려운 애도 있는데 그 중간 정도 난이도입니다. 자, 요 정도 난이도에서 일단 그동안 국가직 7급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수많은 합격생들 만나봤을 거 아닙니까? 합격생분들은 그래도 최소 88점 정도는 맞습니다. 물론 당연히 다른 과목 너무 잘 봐서 그보다 조금 더 틀려도 합격할 수 있긴 하지만 다른 과목들도 비슷한 점수라고 했을 때 행정학은 88점 정도 합격생들 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92점, 96점도 있고요. 제가 뭐 10년 동안 그동안 정말 수많은 합격생들을 만들어내고 그분들과 많이 대화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도 난이도면은 합격생 88점. 자,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어떻게 88점 이상을 맞는가 이렇게 느껴지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해설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 이번에 부족했던 분들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분들은 이번엔 아쉬웠지만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설 강의를 키신 것이고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완을 해서 다음 시험에 합격하실 분들이죠.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은 다음 시험에 합격을 할 거예요. 게다가 그동안 좀 행정학을 우리 시험 문제에 맞지 않게 공부를 해서 공부를 오래 했음에도 그리고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고 나름 행정학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88점보다 점수가 많이 낮다. 그러면 잘못 공부한 거죠. 그러면 공부 방법을 우리 시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제 시험장 가서 합격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만났으니 이제는 그게 확 바뀔 것이고 다음 시험 합격할 일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마지막까지 그걸 채우셔서 같이 합격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아무튼 해설 강의 보신 분들 이번엔 아쉬웠지만 여러분들은 미래 합격생이에요. 정말 그 열정, 의지 대단합니다. 저도 수험 생활을 거쳐서 시험에 떨어져 보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합격을 했고 이건 모든 합격생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7급입니다. 7급. 7급은 10년을 건너뛰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더 시험도 어렵고 경쟁자들도 더 쟁쟁하고 시행착오 더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을 건너뜁니다. 자, 그래서 절대로 이번 결과 아쉬운 것 때문에 뭐 할 맛이 안 난다거나 멘탈이 흔들려서 공부를 놔버린다거나 그게 아니라 또 올해는 추가 채용도 있어요. 지방 7급도 있고 여러분들이 꼭 의지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파이팅하면 다 얻어내실 겁니다. 자, 아무튼 데이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 7급 평균적으로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출제돼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이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기출문제라고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역대 뭐 수만 개 기출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단원별 기출문제집 기출에 강한 행정학에 추려놓은 1600문제 정도의 기출문제만으로 바로 풀리는 문제가 매년 이 정도 비중인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21문제니까 뭐 근처예요. 근처. 그리고 오히려 조금 더 많습니다. 근데 한 5문제 정도는 바로 정답을 고른다라기보다는 기출문제에 있는 걸 소거하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을 바로 못 고르면 시간도 더 걸리고 난이도는 좀 올라가죠. 어쨌든 그래도 기출문제 똑같은 내용들 소거하면 정답이 나오니까 여기에 들어가지만 그래도 5문제 정도가 있어서 제가 조금 비율 자체는 높으나 또 평균적인 난이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소한 문제로 분류하는 것은 뭐 나름 대처가 되는 문제들이에요. 자, 행정학은 범위가 무한정한 거 아시죠? 그 무한정한 범위를 모두 배우면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왜냐? 행정학 안에서도 시험 합격을 위해 중요한 매번 출제되는 내용들을 반복할 수가 없고요. 뭐 한두 번 본다고 맞춘 게 아니잖아요. 반복해서 자기 걸로 소화가 돼야 맞추는 거니까 반복할 수가 없고요.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행정학 모든 범위 다 공부하려고 하면 무조건 떨어져요. 무조건. 확실하게. 자, 절대로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원래 시험 합격을 위한 공부라는 것은 불안감에 벌벌 떨면서 공부 범위를 마구마구 넓히는 게 아니라 공부 범위가 너무 좁아도 안 되지만 너무 넓어도 안 됩니다. 딱 적정한 합격 범위가 필요하고, 그건 이제 제가 그동안 계속 지도를 해줬고, 뭐 혹시 그동안 저를 만나지 못해서 좀 행정학에서 헤맸던 분들도 이제는 공부방에 제대로 잡힐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난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거 제대로 하면 합격한다 강조해 주는 게 있죠. 뭐 모든 강의에서 배우고 기출문제집에 기출문제 있었던 내용, 요거 제대로 하면 합격한다. 왜냐면 모든 수험생들이 이것조차도 전부 다 제대로 못 봅니다. 자, 일부가 아니라 모든 수험생들이 이 안에서도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최대한 소화하는 분들이 다른 수험생을 앞서서 합격을 하는 겁니다. 커트라인 뭐 99점, 98점 아니죠. 다른 수험생을 앞서면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합격을 위한 출제, 우리 공부 범위가 있고 합격을 위한 공부 범위, 다른 수험생을 넉넉하게 앞서서 합격하는 범위, 그리고 이제 행정학은 무한정하니까 이상한 거 나오기도 하고, 그때 이제 나름 그동안 함께 배우고 훈련한 걸로 대처가 되는 것들을 제가 생소한 문제로 분류를 해요. 아직 기출문제에 있진 않지만 처음 나왔지만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대처가 되는 것들, 이거는 현대 행정에서 중요하고 학계에서 학자들이 중시하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거니까 대비하세요. 제가 이론 강의 때부터 쭉 계속 모의고사까지 대비를 시켜주는 내용들 뭐 그대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자, 범위가 무한정하니 모든 걸 제가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그래서 모든 걸 가르쳐줘서 안 되고, 대신에 적은 시간 투자로도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대처한다, 대처 요령들을 가르쳐주고, 그걸 습득한 분들이 이 정도 시험에서도 92, 96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최소 한 문제는 우리 그동안 훈련한 걸로 다 맞출 수 있고요. 그동안 훈련한 걸로 두 문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두 문제는. 한 문제는 그래도 제가 양보하겠는데 두 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92점이 나오겠죠. 92점이. 물론 당연히 여기 있는 건 기출문제집에 있었던 거고 모든 강의에서 엄청나게 제가 강조해주고 반복했던 것들이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맞췄다는 전제하에, 자, 합격권에 있는 분들은 여기 있는 건 다 맞춥니다. 혹시 본인 점수가 84점보다도 많이 떨어진다, 이 안에서도 많이 틀린 거잖아요. 여기서도 찍어서 하나는 맞았을 텐데 여기서 더 많이 틀린 거잖아요. 자, 공부 기간이 짧아서 회독이 부족해서 그런 건 당연한 거죠. 앞으로 회독하면 돼요. 그런데 오래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학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84점보다 많이 낮으면 그냥 우리 시험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잘못 공부를 한 거예요. 우리 시험장 가서 시험제가 풀려야 우리 시험에 맞는 공부 방법이죠. 이해든 정리든 암기든 시험 문제가 풀리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본분,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 푼다. 여기 항상 집중을 하셔야 공부하는 족족 점수가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많이 차이가 나면 공부 방향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분들은 특히 더 해설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고 방향을 잘 설정하셔야 되겠고, 제가 그렇게 되게끔 해설 강의에서 일일이 여기 있는 문제들은 기출문제집의 기출문제랑 다 비교를 해줍니다. 뭐 기출문제 있었던 거니까 뭐 적중 자랑 그런 거 아닙니다. 기출문제 있었다. 이거는 모든 강의에서 배웠고 대비 가능한 거다. 대비 가능한 걸 다 맞춰야죠. 그 취지입니다. 뭐 제가 말하는 적중이라는 것은 한 번도 안 나온 걸 제가 찍어서 맞춰줬을 때 그때 적중이라고 하는 거지, 기출문제 뻔히 있었던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알려주고 적중이라고 이런 표현은 안 써요. 저는 그냥 기출문제 있었던 것은 우리 빠삭하게 이해하고 회독도 해서 맞춰야 됩니다. 아무튼 자, 여기서 많이 부족했던 분들은 1차 과제는 기출문제집 먼저 제대로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되신 분들은 우리 함께 훈련한 요령, 그리고
여태까지 훈련을 못했으면 지금부터 훈련할 요령을 바탕으로 여기 있는 거 하나, 두 개 맞춰나가면 88, 92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제가 100점 방지로 분류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 많은 수험생들이 100점을 맞으면 변별력이 없으니까 일부러 틀리려고 내는 수준의 그런 성격의 문제라 보시면 되겠고, 이번 시험은 한 문제가 있었고 이거는 당연히 틀려도 됩니다. 이거는 솔직히 저도 못 맞추겠어요. 이론도 어마어마하게 생소하고 아주 마이너한 이론이고 출제된 적도 없고 게다가 출제 포인트도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못 풀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대 96점까지 가능한 시험이었고, 그리고 고득점에 따르려면 이건 다 맞췄다는 전제 하에 여기서 최소 한 문제는 함께 훈련한 대로 맞출 수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88점, 최소 88점은 돼야 됩니다. 또 92점도 충분히 가능. 그런데 이제 76점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도 분명히 하나는 맞췄을 텐데, 그죠? 그래도 다 틀렸다고 쳐봅시다. 다 틀렸다고 쳤을 때, 여기서 두 문제 이상을 틀려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건 다 모든 강의에서 배우고, 기출문제집에 뻔히 있었던 건데 틀린 거니까. 수험생으로서 합격을 위한 기본을 못 지킨 겁니다. 그게 행정학이라는 학문 자체 때문에. 너무 중구난방이죠. 삐끗하면은 시험 문제랑 상관없는 걸로 세버리기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탓이 아니라 행정학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철저하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을 시험 문제가 풀리게끔 방향을 잡아주잖아요. 공부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을 해주고. 그런데 거기서 참 삐끗하면 벗어나 버리기 쉬운 학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랑 상관없는 거에 시간을 많이 쏟은 만큼 여기서 틀리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사람은 반복해야 실제 시험장 가서 짧은 시간 동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반복하지 않고 불안한 마음에 또 이것저것 범위를 너무 넓히면, 자, 범위 넓힌 만큼 여기 반복 못 합니다. 뭐 어디서 하나 얻어 걸려서 한 문제도 맞춘다 해도 여기서 세 문제 더 틀려요. 마이너스 8점입니다. 그렇게 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합격을 위한 기본이다. 방향 먼저 제대로 설정해 주시고, 기출문제집에는 기출문제에선 절대 혼동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보자마자 O, 보자마자 X, X이면 어디가 틀렸는지 이런 게 바삭하게 먼저 파악된 후에,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강의에서 배웠던 거, 그리고 모의고사로 훈련하는 거, 제가 이제 대비시켜 주는 것들, 저 이제 왕창 다 찍어주고 어디 하나 얻어 걸렸다 해서 적중했다 안 하죠. 당연히 근거가 있는 것들만 찍어준단 말이에요. 아주 한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은 시간 투자로도 맞출 수 있게끔 그걸 이제 하시면은 다른 수험생들보다 월등한 고득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느껴보는 시간, 기출 해설 강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출제 영역은 행정학 총론이 오랜만에 좀 많이 나왔는데요. 희한하게 정부 실패에 관련된 내용이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정부 실패는 원래부터 많이 나온 주제고 올해 참 여러 시험에서 많이 나왔어요. 국가의 7급은 여러 시험들이 올해 많이 내네. 최근에는 학교에서도 뭐 정부는 언제나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를 새로운 방향으로 개혁을 하자 이런 논의가 많다 보니까 학자들도 정부 실패 이론에 또 관심이 많아지고 원래부터 많이 냈는데 더 잘 내고 국가의 7급은 얘다 모르겠다 세 문제다 이렇게 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학 총론 비중이 많이 늘어났고 나머지는 이제 비슷합니다. 재무이론은 좀 적네요. 자, 아무튼 이제 1번부터 가볼 건데, 자, 지금부터 뭐 하는 시간이다.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아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해설 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좀 다 길더라도 끝까지 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끊어 듣더라도 꼭 잘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뭐 하는 거냐면 공부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 방향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뭐 누가 이제 가르쳐 주는 거 듣는 게 아니라 뼈저리게 이게 진짜 합격하는 방향이구나 느끼는 시간이에요. 그걸 위해 제가 기출 해설 방식을 구성합니다. 유일하게 모든 과목 통틀어서 기존 기출 문제랑 일일이 비교해 준 해설은 저밖에 없죠. 그게 느껴야 돼서 그래요. 이 정도로 똑같이 나오는구나. 자, 1번 처음부터 느껴지죠. 정부 실패죠. X 비효율성. 정부 실패 이 개념 문제는 정말 원래부터 잘 나오고요. 올해 25년도 국가직 9급, 25년도 국회직 8급, 그리고 국가직 7급까지도
참 여러 문제가 낼 정도로 아주 잘 나오는 주제 포인트고, 자, 정부 실패의 개념 문제, 개념 구분. 1번 보자마자 나와야죠. 올해 국가직 9급, 국회직 8급 다 1번이 나왔죠. 비공적 목표가 공적 목표를 대처하는 것은 내부성 사적 목표 설정. 그러니까 X 비율성 문제니까 지우고. 자, 그리고 2번 공공서비스의 편익, 향유와 비용 부담 주체의 분리. 그대로네요. 비용, 편익, 분리. X 비율성 아니니까 지워주시고. 네, 3번도 바로 고를 수 있지만 4번 한번 보시면 정부 개입에 의해 발생하는 인위적 지대를 획득하기 위해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 지대추구고, 지대추구는 권력의 편제랑 연결이 되죠. 그리고 3번이 조직 내부 특성으로 인해, 여기서 내부 특성은 일부러 난이도를 높이기에 말을 안 해줬을 뿐 독점적인 공공서비스 공급이죠. 독점으로 인해 최소 비용에 의한 이윤 극대화라는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한다. 쉽게 말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X 비효율성 3번 정답이죠. 정말 미친 듯이 많이 출제되는 패턴이니까 중요도 당연히 A급이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른 시험을 위해서도 꼭 잘 챙겨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 이렇게 미친 듯이 많이 나오는 것들은 기출문제에서도 미친 듯이 많아요. 올해만 해도 2문제가 더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대부분 맞췄을 거예요. 근데 이제 1번 문제, 이런 문제로 우리 방향성을 느끼는 겁니다. 튜토리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집에 기출문제를 다 띄워주고 일일이 비교를 해드리는데, 25년도 기준, 그러니까 올해 시험 25년도 기출에 강한 행정화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179번 같은 경우에 다음 설명에 대한 개념, 정부의 제한화 서비스 제공 자체가 독점적인 특성이 있어서 어찌어찌고 비용이 낭비된다. X 비율성 고르는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는 표현들은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X 비효율성이 그냥 단순히 비효율성이다 뿐만 아니라 이게 비용을 증가시키니까 비효율적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연습할 수 있게 제 기출문제집은 관련 트리선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같은 출제 포인트인데 변형해서 연습함으로써 응용 연습을 할 수 있게끔, 그 X 비효율성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은 과열된 경쟁 때문이 아니라는 게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이긴 하고, 독점 때문이죠. 독점. 그리고 정부의 과도한 비용 발생을 말한다. 뭐 쉬운 내용이지만 X 비효율성 이해는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에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시험에는 표현이 계속 바뀌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표현이 바뀌었을 때, 좀 응용을 했을 때 실제 시험장에서 잘못 판단한 경우가 있으니까 원래 문제, 관련 트리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연습을 제가 시켜주죠. 그리고 뭐 다른 문제에서도 X 비율성 관련 내용이 있고, 그러면 조직이 내부 특성으로 인해 독점, 최소 비용에 의한 이윤 극대화라는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비용이 증가했다는 소리고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소리죠. 이렇게 표현이 바뀌더라도 바로 고를 수 있고, 그 다음에 1, 2, 4번은 제가 일일이 안 띄우겠지만 다른 문제에 똑같은 문장들이 있어요. 자, 제가 뭐 너무 많이 다 띄울 수는 없으니까 생략하겠지만 똑같은 문장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띄우는 게 있어요. 그게 국가직 7급 대비, 국가직 7급 전용 쌍둥이 모의고사인데, 왜 이걸 띄우는 이유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왼쪽이 국가직 7급 기출문제예요. 모의고사 자랑, 모의고사 적중 얘기가 아니고요. 쌍둥이 모의고사는 왼쪽은 기출문제, 오른쪽은 해당 기출문제를 변형한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쌍둥이 모의고사고요. 최근 8개년도 기출문제랑 일일이 변형한 모의고사 8회로 구성이 돼요. 6회면은 재작년, 죄송합니다. 6회니까 22년도 재재작년 12번 문제, 2번에 뭐 지대추구, 정부 개입에 따라 발생하는 인위적 지대를 획득하기 위해 자원을 낭비하는 활동이다. 4번에 있었던 문장 똑같은 문장이죠. 4번 내부성은 공공조직이 공익적 목표보다는 관료 개인이나 소속기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1번에 있는 문장하고 똑같은 문장이죠. 그 외에 다른 문제도 있고요. 이런 이미 국가직 7급에서만 기출이 많이 된 문장들이 또 반복됐다라는 걸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해설 강의에 띄우는 것들은 다 기출문제다. 단원별 기출문제지 기출에 강한 행정학이 합격을 위한 본질적인 실력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내가 국가직 7급 시험을 본다. 그럼 국가직 7급 시험에 최적화된 마무리를 하고 싶잖아요. 그게 국가직 7급의 최근 기출문제를 보는 거죠. 그것도 이왕이면은 그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응용 연습도 하는 거고요. 또 아직 안 나왔던 거 제가 찍어주는 것도 같이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쌍둥이 모의고사고,
이렇게 단원별 기출문제집으로 합격을 위한 본질적인 실력을 만들고 각 시험에 최적화된 마무리는 쌍둥이 모의고사로 한다. 이렇게 중심을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그 다른 것들을 뭘 하든지 간에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에요. 단원별 기출문제, 기출문제집의 기출문제, 여러분들이 볼 시험의 기출문제, 최근 기출문제, 이 중심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합격, 뭐 그냥 합격 아니고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합격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쌍둥이 모의고사, 그러니까 최근 8개년도 국가의 7급에 기출됐던 내용이 올해 시험에 거의 뭐 반절 가까이 또 있어요, 또. 또 있어요, 또. 그만큼, 자, 행정학 안에서 많이 출제되는 내용, 제가 동그라미로 표현할게요. 모든 강의에서 배우고 기출문제 다 있는 거. 그것도 이제 국가의 7급에 반복되고요. 그리고 또 국가직 7급에서 특히 좀 더 잘 나온 주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마무리로 보는 거고요. 그러면 적은 시간 투자로도 누구보다 고득점을 할 수밖에. 자, 이번 문제는 준정부 기간이었는데 오랜만에 나온 스타일에다가 뭐 거의 안 나오는 스타일이긴 해요. 준정부 기간 자체가 별로 안 나오죠. 하지만 일단은 강의 시간에 준정부 기간이란 뭐 시장성, 기업성이 강한 그런 게 아니라 정부가 하는 일을 하는 건데 공무원들이 못하니까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민간, 전문 업체, 뭐 전문가들을 바탕으로 법인 형태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 일은 뭐다? 공공 서비스, 뭐 정부가 하는 공적인 업무다. 예를 들어 4번에 정부 조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행정기관 아니라는 소리죠. 법인이에요, 법인. 공공기관이죠. 그런데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공공 서비스를 전달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일. 그래서 이거 틀렸다는 거 바로 알 수 있고, 이건 강의 시간에 다 배우는 거고, 당연히 이제 정부의 재정 의존하겠죠. 또, 뭐 2번에 공무원 연금 공단이야. 뭐 대표적인 사례라서 저도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지만, 준정부 기간 몇십 개 있죠. 몇십 개.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거. 뭐 문제 푸는데 상관이 없잖아요. 1번 보자마자 땡 하는 문제인데요, 뭐. 그리고 3번에 뭐 요 정도는 뭐 저도 가르쳐 주지만 예외적인 것까지 저도 몰라요. 이런 규정들 어떻게 다 외웁니까? 이런 거 싹 다 외우고 있으면 1번 같은 게 생각이 안 나서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중요한 건 1번인데. 자, 그리고 당연히 저 1번 관련된 내용은 기출문제에 넣어놨죠. 많이는 안 나오더라도 그래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준정부 기간이고, 자, 니은 오른선지인데 영리 추구가 아닌 공익실현을 목표로 한다. 오른선지. 영리추구 아닌 공익실현. 영리추구 아닌 공익실현. 이런 문장이 기출문제집에 있으니까 1번은 그냥 보자마자 기계적으로 푸는 겁니다. 이 정도로 기출문제집에 있는 기출문제는 자, 출처 연도 불문하고 가장 반복 가능성이 높은 기출문제를 제가 뽑아놓은 거니까 행정학, 객관식 행정학 시험에서 제일 시험 문제기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빠삭하게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준정부 기간은 C급이긴 해요. 방금 저 문제 뭐 C급이긴 해요. 하지만 C급이어도 OX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A, B급은 당연히 빠삭하게 알아야죠. A급은 절대로 혼동되는 게 있으면 안 되고, 근데 C급은 그래도 OX, 결론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 준정부 기간에서 영리추구가 아닌 공익실현 목표가 옳은 것이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뭐 다 이런 내용 압축 정리에도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3번 NGO. 자, NGO에 대해서 정답인 3번은 정말 수많은 유형 구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기 힘듭니다. 너무 유형 구분이 다양해요. 뭐 그래도 일단 이름풀이로 풀 수 있긴 한데 그 전에 우리 정답을 바로 못 고르는 문제 당연히 나올 수 있고, 그럴 때는 기출문제 있는 거 소거한다. 뭐 강의 시간에 배운 걸로 소거한다 아닙니까? NGO, 시민참여 대표적인 형태인데 1번 공공이익을 추구하기에 자발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된다. 이걸 틀렸다고 보는 분은 없겠죠. 2번 정부가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한계를, 그러니까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기에 시민사회가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시민사회 처음 배울 때부터 계속 배운 내용이고, 4번에 시민이 참여하죠? 그러니까 자치적인 거죠? 이걸 못 틀렸다고 할 수가 없겠고, 그래서 3번 유형 가지고 바꿔냈나 보다 하고 땡 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이 문제 뭐 대단한 문제풀이 스킬이 필요한 거 아니고 그냥 우리 맨날 하는 거.
아는 거 소거한다. 모르면 넘기고 또 소거한다. 남은 거 정답을 고른다. 그러니까 바로 자, 이 문제처럼 1번 뭐 보자마자 땡.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그냥 소거해서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모든 과목 마찬가지죠. 그렇게 풀면 되는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3번도 여러분들이 행정을 배우다 보면 서비스란 단어, 주창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잖아요. 예를 들어 국민 권익 보호를 주창한다가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국민 권익 이런 부분을 지켜줘야 됩니다 라고 뭔가 강력하게 주장할 때 주창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혜택, 이건 이제 복지 서비스잖아요. 서비스. 서비스형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1, 2, 4번에서 좀 혼동되는 게 있었어도 3번 더 틀렸구나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시죠? 자, 바로 정답이 안 나오면 아는 걸 소거한다. 모르는 건 넘긴다. 혹시 다 소거가 안 되고 두 개가 남으면 비교해서 가장 정답을 고른다. 뭐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대처 방법이에요. 이거는 모든 과목에서 제1의 요령이고요. 이것만 체계적으로 잘해도 모든 과목에서 한 문제 이상 더 맞습니다. 평균이 4점 이상 더 올라가요. 자, 모든 과목에서. 자, 근데 이게 여러분 다 아는 건데 체계화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바로 나오는 거죠. 바로. 아는 걸 소거한다, 모르면 넘긴다, 남은 거 비교하여 가장 정답을 찾는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평소 때도 이렇게 모의고사 풀 때 연습을 해주시고, 그리고 뭐 이 내용이야 강의 시간에도 다 이해하지만 뭐 시민사회 역량이 커지면서 정부 중심 통치에서 거버넌스로 전환되면서 시민사회 참여가 증가하고, 이번 정부 주도적인 부분의 부작용 완화로서 시민사회 역할 강조되고 있고, 또 시민사회의 참여의 대표적인 형태가 NGO 아닙니까? NGO, 비정부 조직이라고 하죠. 비정부 조직, 비영리 조직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자발성, 자율성, 이익의 비배분성, 공익을 추구하고 자기 사익을 나눠 갖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4번 순환보직. 순환보직 자체가 많이 나온 주제는 아니지만 순환보직이 뭔지 여러분들 다 배웠죠? 공무원들의 보직을 순환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외부 임용일 리가 없잖아요. 난이도 하 아니고요. 난이도 최하하하 문제. 이건 이제 행정 강의 들으면서 못 풀 수 없게 되는 문제죠. 자, 그리고 이제 배치 전환이라고도 하는데, 배치 전환이 2번 직무의 부적응을 해소하고 조직의 구성원에게 재적응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등등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구성원들, 공무원들 이동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힌트들도 당연히 있고, 또 뭐 이런 거 없이도 당연히 풀어야 되는 문제고요. 근데 이제 배치 전환, 이 수평적 이동, 순환보직 같은 거, 이 문제는 여러 직무를 순환하게 되니까 특정 직무에 대한 전문성은 떨어지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행정의 전문성, 그로 인한 능률성을 증진, 땡이었던 문제예요. 또 제 기출문제집 해설은 땡인 부분이 이렇게 취소선이 그어져 있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수평적 이동, 배치 전환의 역기능은 전문성을 저하시킨다. 이게 암경 해설 따로 들어가 있죠. 더 자세한 해설은 이해용 해설로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암경 해설이 뭐가 틀렸는지 떠먹여주는 해설이고, 전문성 증진 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문제에서도 전문성 축적 어렵게 한다, 이런 내용들 바로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더 앞에 선지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바로 판단이 되죠.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넘어갈 필요도 없었던 문제. 나머지는 참고, 다양한 업무를 순환하는 겁니다. 다양한 업무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한 사람이 한 가지 업무만 계속 하게 되면 고인물이 되는 거죠. 더 오래 고였으면 썩은 물이 되는 거고,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직을 다른 사람이 와서 하게 되면 그 전임자는 생각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가 유입될 수 있겠고요. 이건 이제 참고. 끝. 그 다음에 정책 델파이. 뭐 모든 시험에서 잘 나오고 국가학 7급도 8개년도 안에 몇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 델파이, 정책 델파이 비교한 내용들 어마어마하게 출제가 되죠. 자, 일단 2번을 먼저 보시면, 참여자들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여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을 유도한다. 이건 델파이죠, 델파이. 익명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보장하는 거 델파이고, 정책 델파이는 처음에는 익명성이 보장되는데 마지막에는 대면 토론. 그리고 4번 보시면 델파이는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의견, 중위값으로 통계 처리를 해요. 의견 일치를 유도하는 거죠.
근데 정책 델파이는 참여자들 간 갈등을 최대한 유도하는 거예요. 갈등 억제가 아니라 갈등을 유도하는 거죠. 의견 대립을 유도하는 거죠. 차이 나는 의견을 강조하는 거죠. 뭐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3번도 참여자들은 전문성 자체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식견을 가진 인물, 다양한 이해관계와 식견, 이게 추가가 되는데 지금 이 2, 3, 4번 세 가지 다 정책 델파이는 정책 문제에 특화시켰기 때문이죠. 정책 문제니까 마지막에 몇 안 되는 사람들 만나서 그러니까 만나서 대면 토론을 통해 합의 볼 수 있어야죠. 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만나서 합의도 못 보는 걸 정책으로 했다가 엄청난 공공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정책으로 인한 공공 갈등은 파급 효과가 엄청나죠.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죠. 그걸 방지하는 거고. 그리고 그 갈등을 예측해 보기 위해 정책 델파이는 일부러 참여자들 간 싸움을 붙이는 거죠. 공공 갈등 예측을 위해. 그리고 정책이니까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책은 그 정책의 이해관계자 참여, 대상 집단의 참여, 뭐 식견을 가진 사람의 참여 중요하죠. 이러니까 2, 3, 4번 같은 차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1번은 공통점인데 조금 이따가 일단은 차이점에 집중하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 확인. 1번 정책 델파이에 참여한 사람들은 초기 단계에서만 익명성, 논쟁이 표면화되고 나면 참여자들은 공개적으로 토론, 그렇죠? 그리고 3번에 의견 차이 부각시키는 통계 처리야. 의도적인 갈등의 조성을 중시한다. 이게 기출문제집을 복사해 넣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작긴 해요. 혹시 잘 안 보이는 분들은 제가 강력하게 중요한 것들을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의견 차이 부각시키는 통계 처리야. 의도적인 갈등 조성. 이러면 잘 들리죠? 그 다음에 2번에 선발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관해서 관심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가도 고려하고요. 그리고 여러 기출문제에 많은데 3번에 모든 단계에서 익명성, 여기 모든 단계 땡, 암기용 해설에 모든 단계 땡 있을 것이고 마지막 단계 대면 토론. 그리고 1번 일반적인 델파이와 달리 개인의 이해관계나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이해관계에 개입될 수 있다. 그리고 차이점 다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가학 7급에서도 여러 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또 있고요. 자, 21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잘 보세요. 4번에 참가자를 선발하는 과정은 전문성 자체보다는 이해관계와 식견이라는 기준에 바탕을 둔다. 자, 요 문장 옳게 출제가 됐죠. 뭐 나머지를 또 지금 불일치와 갈등 의도적으로 조성, 마지막에 공개 토론 이런 것들 지금 뭐 올해 문제랑 똑같은 표현이 세 가지나 있네요. 세 가지나. 그리고 요 표현 오른손지 참여자들은 전문성 자체보다 다양한 이해관계 식견을 가진 인물 중심. 똑같이 오른손지로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게 1번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난이도 제 마음 같아서는 하루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기출문제 똑같은 문장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수험생 입장에서 난이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수험생 입장 1번에서 이제 요걸 놓쳤으면 큰일 납니다. 참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질적 방법 맞아요. 그렇다고 통계 수치 활용하지 않는다는 이건 낚시예요, 낚시. 델파이도 주관적 기법이잖아요. 델파이도 맞죠? 델파이도 주관적 기법, 질적 방법. 근데 델파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중위값으로 통계 처리하죠. 그죠? 낚시라는 거 알겠죠? 정책 델파이도 통계 처리해요. 근데 중위값 공통점이 아니겠죠. 차이 나는 의견들을 부각시키는 통계 처리를 해요. 차이 나는 의견, 일부러 의견 대립을 유도하니까 이 의견, 저 의견 차이들을 통계 처리하는 거예요. 어쨌든 통계 처리 한다, 안 한다? 한다. 낚시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상인 거예요. 1번만 잘 넘어갔으면 되는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1번 관련해서 어디 있더라? 여기 있었나? 여기. 국가의 7급에서도 수치를 사용한다. 그죠? 통계 처리, 수치 사용한다. 근데 그 내용이 불일치와 갈등을 강조하는 수치를 사용하는 거죠. 주관적 방법, 질적 방법이니까 통계 수치 활용하지 않는다? 땡! 알겠죠? 이참에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니까 제대로 파악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6번으로 가보시면 역시 특 A급 주제 행태론이고, 행태론 뭐 모든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자연과학 연구처럼 사회과학 연구도 엄밀한 과학적 연구 가능하다. 그래서 계량적 분석. 행태론은 철저한 계량적 분석만 하죠. 행태론은 뭐 주관적인 거 절대 안 하고, 질적인 거 절대 안 하고, 무조건 계량적 분석. 이건 이제 맞는 거고. 행태의 규칙성, 상관성,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이거 지겹게 나오는 기출문제의 문장 똑같이 나왔고, 뭐 1, 2, 3번 나 기출문제 지겹게 많고요. 가치와 사실의 분리까지의 기출문제 많고, 그리고 이제 틀린 선지. 급박한 정책 문제 해결, 학문의 실천적 성격은 후기 행태로, 신행정학 쪽에서 주구장창 나오고요. 행태론이랑 후기 행태론 바꾸면 땡 나오고요. 그 패턴 이런 것들 이제 너무 기출문제 많기 때문에 행태론이 아무리 어려운 이론이어도 행태론, 후기 행태론 비교가 아무리 어려워도 문제는 기계적으로 풀립니다. 자, 뭐 행태주에서는 사회현상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 1번 문장이랑 똑같네? 똑같네. 자, 그리고 이 문제의 정답이 가치평가적인 연구 땡인데, 가치평가적인 정책 연구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죠. 근데 가치평가적도 땡이지만 방금 원래 우리 시험에 나온 표현들도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련된 것으로서 제가 여기 가치 지향적 연구도 땡이다. 그리고 행태론에서 사회적 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땡이다. 자, 사회적 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땡이다. 이것도 땡으로 나오니까 같이 연습하세요. 관련 틀린 선지로 응용 연습 시켜주고요. 그래서 오늘 문제 그대로 풀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기출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 또 제 기출문제집은 단순히 기출문제 해설이 아니라 어디가 틀렸는지 암기용해서 읽고요.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응용 연습도. 자,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응용 연습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없었던 새로운 표현이 나왔을 때 시험장에 당황하잖아요. 근데 그 표현들 있잖아요. 옛날 문제 다 있었던 것들이에요. 다 재탕이에요. 다 재탕. 근데 그 문제를 모두 다 실어버리면 기출문제집이 2000문제, 3000문제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럼 여러분들 미쳐버려요. 공부 자체를 하기 싫어져요. 근데 1600문제에다가 그러니까 문제수를 너무 늘리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것들을 훨씬 고반복할 수 있는 게, 그것도 변형해서 연습할 수 있는 게 관련 틀린 선지란 말이에요. 얼마나 합격에 특화된 시스템인지 알겠죠. 제가 괜히 스마트 행정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 교재, 당연히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절대로 이 수험 적합성만큼은 비교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냥 비교가 아예 불가능한 압도적인 차이가 나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래서 다 합격을 추구하고 다 합격에 도움 되겠지만,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합격이라는 수험 적합성에서 이 스마트한 정도가 또 저절로 합격하게끔, 강제로 합격하게끔 만들어진 정도가 차원이 다릅니다. 기출 문제집 문제수 무작정 안 늘려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방향을 제대로 잡으셔야 됩니다. 쌍모에서도 뭐 행태로는 워낙 모든 시험을 잘 나오니까 3번에 이거 똑같은 문장 안 읽을게요. 똑같은 문장도 있고, 또 다른 시험에 워낙 잘 나왔던 똑같은 문장들,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계량적 분석, 경험적 증명 이런 것들 제가 다 모의고사 쪽에 또 넣어주고요. 나머지도 다 도움이 되지만 뭐 다 읽진 않을게요. 그래서 국가의 7급에 출제됐던 기출문제 당연히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모의고사로 또 다양한 표현들, 그것도 표현 바뀌어봤자 기존에 있었던 거 다 재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저는 이제 빠삭하게 파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연습시키고, 재탕된 게 올해 또 나오는 거 여러분들 OX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영양평가. 자, 영양평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틀린 선지 패턴이 뭐라고 그랬죠? 과거 성과, 근무 실적을 중심으로 한다. 땡. 똑같습니다. 과거의 근무 성과 땡. 지겹죠? 지겨워. 영양평가는 맨날 땡으로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진짜 10초 만에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혼동되거나 틀려버리면 안 되겠죠. 맨날 똑같이 나오는 것들은 정말 시험장에서 기계적으로 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준비는 어떻게 한다? 기출문제 다 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보라는 게 아니에요. 기출문제부터 제대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수험생들이 제가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모든 강의에서 배우고 기출문제 있는 것조차도 다 소화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빠삭하게 파악했느냐로 당락이 갈리는 거예요. 다른 수험생을 앞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되신 분들은 당연히 제가 추가적으로 준비시켜 주는 것들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시에 생소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푸는 요령을 이론 강의부터 계속 배워왔죠. 기출 문제랑 기출 문제에 그리고 생소한 문제 대처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비중 차이만 있을 뿐, 이론 강의 때부터 계속 대비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처음부터 훈련하신 분들이야 제 제자분들 합격 후기를 보면 그냥 시험장에서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풀었다. 제가 얼마나 강조했는데요, 이거. 목소리가 들렸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해주는 그대로 시험에 나와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저는 시험에 나오는 그대로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합격 후기에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시험 문제 풀었다, 그런 후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좀 행정에서 방향을 못 잡았던 분들은 이제는 이렇게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그 미래를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행정학 때문에 고생하는 수험생들 얼마나 많이 상담을 했겠습니까? 정말 이제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시험은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출제되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자, 범위 설정이든 공부 방법이든 이해든 정리든 암기든 뭐든지 간에 뭐 이해만 해라, 정리만 해라, 뭐 기출문제만 봐라, 그런 게 아니고요. 뭐든지 간에 시험 문제가 풀리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방식으로 공부하고, 혹은 뭐 잘못 배울 수도 있지만 본인이 벗어나 버리고,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점수는 안 나오고 자괴감 들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도 수험생을 겪어본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들은 또 겪지 마시고 꼭 바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양평가는 사전적인 검증인 거죠. 사전적. 일 시키기 전에 미리 역량이 있는지 사전적으로 검증을 해요. 그래서 구조화된 모의사항이 필요한 건데,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시가, 여러분들 실제 도로 가서 운전할 수 있는지 역량을 사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 코스 시험 있잖아요. 그 코스 시험 같은 게 구조화된 모의 상황이죠. 코스에는 외부 변수들은 통제해주고 딱 평가하고자 하는 역량을 구조화된 모의 상황을 통해서 평가를 하죠. 그리고 이제 역량이 한두 가지는 아니니까 운전하려면 다양한 역량이 필요하죠.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고요. 뭐 주차, 뭐 기어 변속, 돌발 나오면 멈춰야 되는 거 아시나요? 운전면허 따보신 분들은 알죠? 그런 것들. 역량평가도 마찬가지. 한두 개가 아니니까 다양한 기법으로 모의사항을 통해 역량을 평가해요. 그래서 결론보다 과거 아니고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평가한다. 4번을 참고만 하면 되겠고요. 자, 역량평가에서 지겹게 나온 게 뭐다? 바로 암기용 해설로 보세요. 근무 실적 수준만으로 땡, 과거 성과 땡, 이렇게 지겹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다양한 기법이죠. 뭐 한 개의 실행과제, 이것도 땡이고요. 보너스. 그 다음에 오른손지도 볼까요? 구조화된 모의 상황을 설정한 뒤 어찌고 저찌고. 쌍모에서도 이 쌍모에서는 역량평가의 범위만 나왔었는데 우리나라는 과장급 이상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려면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되죠. 근데 8개년도 안에는 이 문장밖에 없어서 틀린 선지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장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넣었죠. 근무 실적 수준으로 평가한다 땡. 역량평가는 과거 성과 근무 실적 수준을 평가한다 땡. 제일 잘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쌍모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시험의 최근 기출문제 보자라는 취지라고 그랬죠. 모의고사 적중 자랑이 아니라. 근데 이거는 모의고사 자랑 맞음. 모의고사 자랑 맞음. 이건 제가 잘했음. 왜냐하면 워낙 많이 나오는데 8개년도 안에 없으니까 대비시켜 줘야 되겠죠. 물론 이제 기출문제 다 있었던 겁니다. 자, 8번 이제 수기민주주의. 자, 수기민주주의는 반가우신 분들이 있었겠죠? 제가 현상학 가르쳐 줄 때, 현상학 굉장히 추상적인 이론이지만 뭐 현상학에서 파생된 담론적인 접근, 공론조사 이런 거, 이런 게 좀 핫해진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18년도에 공론조사 자체가 시험에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수기민주주의 또는 심의민주주의 이렇게도 출제될 수 있다.
근데 아직은 뭐 많이는 안 나왔고 그냥 언급되는 정도니까 이걸 갖다가 너무 자세히 대비하기는 좀 그렇고 내용도 추상적이고, 그런데 현상에 대해 이해한 거, 담론, 공론조사에 대해 이해한 거 바탕으로 풀면 된다라고 그랬죠. 혹시 나오면 우리 같이 이해했죠? 그걸로 푸세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서로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합의를 형성하는 게 뭐다? 담론, 수기민주주의, 공론조사. 1번, 대의민주주의 아니네. 오히려 다수결로 국민의 대표를 뽑고 대표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대의민주주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시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보완하는 거죠. 너무 반가웠죠? 그리고 진짜 이게 제가 이제 알려주는 것들은 찍는 게 아니에요. 학계의 동향을 다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학계 교수님들의 논문, 교과서를 다 확인을 하는데요. 딱 나올 만한 게 나온 거고, 그러니까 제가 대비시켜 준 거고 요령 다 가르쳐 준 거죠. 근데 어마어마한 시간 투자할 정도는 아니니까 시간 투자를 적게 하고 또 풀 수 있게 요령을 배운 거죠. 나머지는 보너스.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하니까 정책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고, 아니나 다를까 공론조사 나오고 나머지도 참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고요, 균형 잡힌 토론을 해요.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을 예측하고 혹은 갈등을 해결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조사가 공론조사예요. 문재인 정권 때 대통령 공약이 신고리 원전 중단이었어요. 중단 공약이. 근데 공론조사를 거쳤더니 신고리 원전 재개. 자, 다양한 시민들의 공론조사 결과 신고리 원전을 재개하자라는 의견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공약을 철회하고 신고리 원전을 재개했어요. 이게 공론조사가 우리나라에 제대로 도입된 좀 나름 역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대통령이 공약을 바꾼 거니까. 그러면서 딱 고해 공론조사 지방지 7급에서 시험제 나왔고, 그 다음에 그게 공공 갈등을 해결하는 원리로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수기 민주주의로 나오는 거죠. 또 제가 그대로 예측해준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자, 다시 저는 행정학번을 무한정하니까 왕따시만하게 다 찍어주고 다 대비하세요. 뭐 하나 얻어 걸리면 적중해서요. 그딴 짓 절대 안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합격을 방해하는 거니까. 절대로 안 하죠. 대신에 근거가 있는 것들만 찍어주고 그런 것들은 이제 바로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가 달려있죠. 꼭 제 강의 안 들었어도 이렇게 대비 안 했어도 기출문제 다 있어요. 담론적 접근에 대해서 다수의 정책 참여에 의해서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그리고 구성원의 합의로 정책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뭐 공론조사, 좀 나름 역사적 배경 있는 문제라고 그랬죠. 3번에 여론조사의 수기와 토론 과정을 보완한 것으로 수기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면서 다 이해를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건 다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쌍모에서는 이거는 넣을까 말까 좀 고민하긴 했는데 그래도 공론조사, 수기민주주의 이걸로 공부해 보세요.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의 건설 추진 여부에 대해 혐오시설, 기피한 시설 추진 여부는 공공 갈등을 일으키죠. 공론조사를 했어요. 시민 대표단을 구성하여 토론하는 거, 이건 수기민주주의의 사례다. 공론조사, 수기민주주의 함께 이해하면 되는 거구나. 이걸 좀 느낄 수 있는 문제라서 넣어놨습니다. 역시 기출문제고. 9번 에도크라시. 자, 이 문제 제가 뭐 너무나 피 터지게 강조해주고 자세히 설명해준 내용이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니까. 자, 에도크라시 하면은 복공집 모두 낮다. 복공집 모두 낮다. 복잡성, 공식성, 집권성 모두 낮다. 그런데 선생님, 왜 복잡성이 낮은데 수평적 분화는 높고 수직적 분화만 낮은 건가요? 왜 여기는 갈리는 건가요? 여러분들 너무 헷갈려 하죠.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자세하게 모든 강의에서 가르쳐주고 이해시켜주고 너무나 강조를 해주죠. 뭐 수직적 분화가 낮은 거야. 에도크라시는 수평적 구조니까 계층이 없어서 그렇다 잘 이해되고, 그리고 복잡성 낮다, 수직적 분화 낮다, 이거는 일치하니까 헷갈리지도 않고, 수평적 분화 높다가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분업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수평적 분화랑 분업은
매우 유사한 의미예요. 수평적 분화의 한 종류가 분업이긴 해요. 그런데 똑같은 건 아니고, 에도크라시에서 말하는 수평적 분화가 높다라는 건 환경이 계속 변하니까 환경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들, 다양한 전문가들 필요하죠. 그 말이에요, 그 말. 그 말. 당연히 관료제에 비하면 수평적 분화 잽도 안 되지. 분업을 기본으로 하는 관료제에 비하면 에도크라시 수평적 분화 잽도 안 돼요. 그런데 이건 관료제랑 비교한 내용이 아니라 수직적 분화는 낮은데 그에 비해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조직, 여러 전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수평적 분화는 높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해도 다 했고 워낙 강조해줬으니까 너무 반가웠던 문제. 게다가 이거 2번 헷갈렸어도 형식주의나 공식성이 얽매이지 않는다.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 규칙 최소화,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뭐 탄력적이든 신속한이든 문제 해결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아마 에도크라시의 기본이니까 1, 3, 4번을 찍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1, 3, 4번을 찍었으면 에도크라시 자체를 잘못 이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2번 찍을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래서 뭐 저한테 피터하게 설명 들었던 분들이야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귀에서 피 나오게 설명 들었던 분들이야 반가웠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뭐 설명 안 들었어도 다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기출문제에도 어디 갔니? 수평적 분화는 높은 반면 수직적 분화는 낮다. 그리고 이런 헷갈려 하니까 에도크라시는 복잡성 낮다고 보는데 선지 3번처럼 수평적 분화, 수직적 분화를 구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평적 분화는 높고 수직적 분화는 낮다고 봅니다. 한 번 더 기출문제집에 팁 적혀 있는 것들은 좀 해설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강의로 전달해야 되는 내용들을 이제 최대한 강의 형식으로 팁을 주는 내용들. 당연히 여러분들 헷갈려하는 것들은 다 팁이 달려 있겠죠. 뭐 얼마나 제가 반복시켰으면 저기에도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 같은 문제예요. 이게 국가직 7급인데 19년도니까 최근 8개년도에 들어가거든요. 잘 안 보이겠지만 국가직 7급 19년도 그러니까 쌍모로는 3회치에 들어가 있었던 문제 똑같은 거. 10번. 자, 정책 결정 모형 아주 쉬운 문제였죠. 일단은 나 먼저 보시면 근본적 결정, 세부적 결정은 혼합 모형 시그니처, 다 제한된 합리성은 만족 모형. 물론 뭐 합리 모형 외에 모든 모형은 만족 모형을 가정하지만 출제 포인트가 완전한 합리성보다는 제한된 합리성을 강조한다. 이러면 만족 모형. 그리고 2번이 정답이긴 한데 여기서 나다가 안 들어갔으니까 일단 정답이었고, 모든 비용과 편익을 계산한 게 합리 모형.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들은 중요도에 따라 분류되고 서열화된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죠. 목표 분명, 우선순위 분명,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하는 수단을 비용과 편익을 다 계산해서 고른다. 그러니까 목표 달성도 극대화가 주로 비용 대비 편익의 극대화죠. 합리 모형. 쉬운 문제. 이런 건 확인만 하고 넘어갑니다. 이 박스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4번에 합리 모형. 같은 비용으로 최대의 목표 산출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행위. 합리 모형 문제. 그리고 혼합 모형에서 근본적 결정, 세부적 결정 옳은 것이다. 쌍모인데 제 모의고사에는 4번에 정책 결정 과정을 결정자의 기대 가치나 기대용을 최적화하게 목표 달성도 극대화죠 하는 과정을 본다는 합리 모형이라서 땡. 그래서 혼합 모형에서 근본적 세부적 결정 맞고 합리 모형 나오면 틀리고, 이런 것들 뭐 쌍모뿐만 아니라 기출 문제 너무너무 많죠. 그 다음에 11번. 정부 실패 단원에서 3문제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1번 문제야 뭐 워낙 많이 나오는 거. 나머지 2개는 많이는 안 나오지만 대비해야 되는 거. B급, 나머지 2개는 B급. 근데 어쨌든 다 같이 대비를 했던 거니까 11번 노동집약적 성격. 정부가 하는 일은 기술, 기계, 뭐 전문적인 기술로 대체하기 어렵더라. 노동집약적, 사람이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정부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저요 해야죠. 저요. 저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노동집약적 성격,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민간 기업은 사람을 효율적인 기계로 대체를 해요. 대형마트 가보시면 요새는 사람이 하는 계산대가 거의 없어지고 다 자율 계산대, 기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대형마트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거죠. 근데 공공부문, 정부는 사람이 계속 필요해요. 노동집약적 성격이 있으니까 인건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에 비해 정부는
비용이 상승,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걸 갖다가 보몰이 주장했다. 보몰병. 자, 노동 집약적 성격으로 인한 정부 지출 증가, 보몰 효과, 보몰병. 나머지도 제가 설명해 준 내용. 그리고 기출문제집의 기출문제, 보몰 효과. 정부가 생산한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빨리 하락, 땡. 정부 지출이 감소, 땡이었던 문제. 정부 지출이 증가한다. 그래서 암기용에서 당연히 있겠죠? 정부의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빨리 상승하여 정부 지출이 증가한다는 걸 설명하는 게 보몰 효과. 자, 그리고 이제 12번. 자, 위원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쉬운 문제는 좀 빨리 갈게요. 앞에서 좀 여러분들의 방향 잡느라 시간을 많이 썼으니까 여러분들 다 아는 것들은 제가 자세히 할 필요 없죠. 빨리 갑니다, 이제. 위원회 여러 명이 합의 봅니다. 그래서 신중한 결정. 그런데 책임성은 떨어져. 여러 명이 결정하니까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러 명이 합의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비용이 소요돼요. 최하하하 문제. 여기서 기출문제집에 요 2번 선지 암기 해설로 바로 가보시면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성 증진 땡. 이거 완전 똑같네. 똑같은 문제 있었고. 그리고 이제 쌍모,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었구나. 쌍모에는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압축 정리에도 여기 책임성 저하 다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1번은 질문하실까봐 좀 설명드리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집권정당 교체도 계속 유지가 돼요. 좀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이 강하죠. 집권정당 교체에도 위원회는 유지돼서 계속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어요. 아닌데, 위원들이 너무 많이 교체돼서 계속성이 떨어져. 거기에 대한 재반론이 있어요. 위원회 임명 시기를 달리함으로써 정책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대요. 그러면 위원 임명 시기가 다 다르니까 조금씩 교체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회의 장점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반론이 되겠습니다. 중요하진 않고요. 모르면 넘기고 3번 땡. 그다음에 13번 공공선택 이런 1번, 2번, 3번 공공선택에서 지겹게 나오는 경제학 기반이다. 경제학의 원리, 시장의 원리로 정치행정 현상을 설명한다. 그리고 정부 관료제가 유일 최선의 방안 아니고 오히려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비효율적이다 비판하면서 시장의 원리 도입. 그리고 경제학적인 가정, 합리적 인간관, 방법론적 개체주의, 연역적 접근 적용한다. 시험에 미친 듯이 나오고 올해 다른 시험에서는 방법론적 전체주의 땡 나왔죠. 그리고 4번은 관료 예상 극대화니까 다 같이 관료 예상 극대화 니스카넨, 오스트롬이 아니라 니스카넨. 오스트롬은 민주행정 패러다임. 자, 니스카넨의 예상극대화 정답 관련된 것만 봅시다. 이게 관료가 예상극대화는 선택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 관료는 예상극대화를 선택한다. 다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쌍모에서도 니스카넨의 예상극대화, 니스카넨의 예상극대화. 이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다 같이 외쳐보자 한 거죠. 너무 많이 나온 거니까. 물론 니스카넨의 예상극대 이론 자체가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시험 문제에 니스카넨의 예상극대화는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는 많이 안 나와도 맨날 나오네요. 또 틀린 부분, 여기 다른 부분 틀렸는데 적어도 니스카넨의 예상극대화는 관료의 예상극대화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거 먼저 챙기고 넘어가고요. 지금 다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다음에 14번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일단 인적자원 관리는 4번 같은 거 맞습니다. 인적자원 관리 직무만족, 동기부여, 조직 시민행동 등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적자원 관리 이전에는 너무 관료제적인 시스템, 상명하복 시스템, 구성원들을 기계 부품처럼 보고 관료제 그대로 해라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구성원의 인간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 아니 구성원,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일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적자원 관리가 구성원의 심리적 요인 강조하는데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는 업그레이드 된 거죠. 인적자원 관리 활동이 조직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둘 다 해야 돼요. 둘 다.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적 요인을 희생시킨다? 땡. 혹은 전략적 목표 달성 말고 개인적 요인을 강조한다? 땡. 강조한다? 땡. 둘 다 연결돼야 된다. 연결. 1번 조직의 전략 및 성과와 인적자원 관리 활동의 연계. 여기 다 정답이 있네요.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결. 그래서 목표 달성 중심, 성과 중심이에요.
장기적 관점에서 조직의 전략, 그러니까 조직의 목표 수립하고요. 그 목표, 전략 달성 가능하게는 인적 자본의 육성. 그러니까 여기 지금 1, 2, 3번은 다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이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된다이지 그냥 개인의 심리적 측면을 강조한 대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두 가지 땡 예시 들었죠? 앞에 건 기출문제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또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이거야 뭐 다 배우고 기출문제 있는 거니까 지워서 풀어도 되겠고,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장기적이며 목표 성과 중립적으로 인적 자원을 관리한다. 조직의 전략 및 성과 인적 자원 관리 활동 간의 연계에 중점을 둔다. 인사 업무 책임자가 조직의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있었나 싶으면 안 되겠죠. 기출문제 있는 것들은 빠삭하게 파악이 돼 있어야 방금 전 문제 기계적으로 푸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개인의 욕구를 그냥 희생한다 땡. 그냥 희생은 아니고 그렇다고 개인의 욕구만 강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조세 지출. 자, 1번 어렵죠? 1번 어려워요. 하지만 헷갈렸어도 2번 비과세 감면 공제가 조세 지출의 형태. 3번 정부가 실제로 지출하지 않고도 지출과 유사한 효과. 그쵸? 세금을 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받아야 될 세금을 덜 받는 거니까 받고 지출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기업들에게 100만 원 보조금 주는 거랑 100만 원 세금 덜 내도 돼. 효과는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게 조세상의 특혜란 말이에요. 세금을 덜 받도록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덜 내도록 하는 거니까 감추어진, 숨겨진 보조금이다. 이런 뭐 평가, 비판 좀 받는 제도죠. 숨겨진 보조금. 그래서 직접 지출인 보조금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데 그게 너무 가시성이 떨어진다, 숨겨져 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2, 3, 4번은 모르면 큰일 나는 내용이죠. 강의 시간에 워낙 자세히 배우니까 기출문제집에도 많고. 자, 어디 갔지? 4번에 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도 조세 지출의 방법입니다. 볼 수 없다 해서 땡이었던 문제고요. 또 암기용해설 보시면 비과세, 세액, 공제, 세금 감면 등 조세 지출의 대표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리고 3번에 직접 보조금과 대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보조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많고. 그리고 한번 지우고 갈까요? 3번에 보조금과 같은 경제적 효과, 직접 지출, 보조금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 기출문제집에 있었던 문장, 모든 강의에서 배우는 문장들 지워서 1번 고르면 되는데, 근데 그 1번도 기출문제 있어요. 물론 제가 강조하진 않았어요. 안 중요해. 근데 있긴 있어요. 보니까 여기 조세 지출의 주된 분류 방법은 세목별 분류죠. 세목별. 물론 이제 저도 이거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런갑다 하라고 그랬어요. 세목별 분류인갑다까지 공부하라고 그랬죠. 뒤에는 틀렸고, 여기까지는 제가 맞다, 헷갈릴까봐 여기다가 우리나라에서 조세 지출의 주된 분류 방법은 세목별 분류이며 끊어 읽으라고, 헷갈릴까봐 여기서 끊고 여기까지 맞다. 맞다, 여기다 설명해 놨고. 그리고 암기용 해설에 취소선은 매우 정교하게 그어져 있기 때문에 취소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만 틀린 거예요. 당연히 앞에 건 맞는 거죠. 조세 지출은 세목별 분류다. 조세 지출은 세목별 분류다. 지출 항목별이 아니라 지출 항목은 무엇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품목. 세목은 예를 들어 무슨 교육세의 조세 지출 이렇게, 소득세의 조세 지출 이렇게, 세목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죠? 뭐 그걸로도 풀 수 있는데 그건 중요한 건 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왔네. 당황하지 말고 2, 3, 4번 지어서 풀면 되겠고요. 근데 그만큼 기출문제에 웬만한 거 다 있다라는 걸 강조하게 말한 겁니다. 자, 그리고 16번 셀리스버리는 이런 식으로 처음 나오긴 했습니다만 우리 정책 유형에서 자율 규제는 셀리스버리에만 있으니까 표로 다 정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쉽게 판단했을 것이고, 일단 먼저 보시면 비용은 다수의 분산, 편익은 소수에 집중되는 윌슨의 규제정책 모형은 고객지향적 정책, 고객정책. 그래서 뭐 이 중에 고르면 되겠고, 이제 A, B 중에서는 잘 보시면 셀리스버리를 까먹었다 하더라도 요구 패턴, 결정체제 잘 모르겠지만, 자, 이런 거 저도 다 안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다 가르쳐 줬다 안 해요. 왜냐면 그러면 여러분들 합격을 방해하는 거니까 절대로 행정학의 모든 거 다 가르쳐 주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론 강의 한 300강 되들 수도 있어요. 불가능하고,
그래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 합격을 방해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안 가르쳐 준 것들 시험에 나올 수 있음. 행정학범위 무한정하니까. 그래서 저는 뭐 무조건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런 거 아니고, 안 가르쳐 준 건 안 가르쳐 줬다고 말해요. 저는 무조건 다 데이터 보여주고, 무조건 솔직해요. 무조건. 절대 여러분들 속이거나 기만하는 게 없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하지만, 일단, 표로 자율규제 셀리스버리가 모든 교재에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재분배 정책도 셀리스버리 있던데요? 있던데요? 그러면은, 여기, 내용은 모르더라도, 결정체제가 분산적일 수 없는 게 재분배 정책이다. 이런 거 이제 배운단 말이에요. 자, 재분배 정책은 무조건 국가 전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특정 지역에서 분산적으로 하면 그 지역 부자들이 다른 동네로 이사가 버린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국가 전체적으로 해야 돼요. 이런 건 원래도 배우고 로이도 강조했고 기출문제집에도 있고 재분배 정책은 될래야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출문제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맞췄을 것이고 정답률도 높고요. 자, 로이 분류한 정책 유형에서 땡 중에 하나가 여기 자율규제가 들어가면 셀리스버리 뭐 이용해서도 나와 있고 근데 어쨌든 재분배가 있다 하더라도 셀리스버리 하면 특이한 게 자율규제 그리고 결정체제가 분산적일 수 없는 게 재분배 정책. 이것까지 하면 끝. 그리고 뭐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이야. 워낙 많죠. 워낙. 자, 비용은 다수에게 부담. 편익은 하필이면 여기 잘렸네.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 편익만 집중되는 거 고객정치. 모르는 문제. 관련 친선지도 있고 똑같은 거. 그리고 쌍모에서는 지금 이제 8회차니까 작년에 나왔던 거잖아요. 고객 정체가 작년 국가익 7급에 1번 문제 나왔었는데 2년 연속 또 나온 거예요. 또. 그러니까 21년도에 7급 시험 개편이 되죠. 21년도 이후 문제들을 참고해서 뭐 출제원이 바뀐다 하더라도 참고해서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 냈던 걸 또 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전 문제도 참고하는데 그래서 똑같은 거 계속 나오고 근데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자,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이 2년 연속 나올 수는 있겠죠. 그 정도로 잘 나오는 이론이니까. 그런데 고객정치가 2년 연속 고객정치만. 자, 수입규제 대표적인 고객정치 예시죠. 수입규제 어떻습니까? 수입 면허를 받으면 수입해서 팔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수입 면허, 인허가권자에게 편익이 집중되는 거죠. 근데 그로 인한 비용은 누구에게 부담된지 모르겠잖아요. 그럼 분산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군지 모르겠죠. 그럼 분산되는 거예요. 가끔 이제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 공부할 때 선생님 이거 분산되는 거 어디에 분산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정상. 그러니까 누구에게 부담되는지 모르는 게 분산되는 경우예요. 그게 몰라야 정상이에요. 얘네 아닌가? 바로 보이면 오히려 잘못 판단했을 수 있어요. 잘 모르겠다. 전체 국민, 인근 주민들 다 이 집단 외에 다른 모든 집단 이래야 분산되는 거죠. 자, 아무튼 고객정치 2년 연속. 그 다음에 17번. 자, 요거는 1번은 바로 못 고르죠. 이런 거 다 어떻게 외웁니까? 못 고르는데 2번에 국가공무법상 종교 중립의 의무. 모든 강의에서 배우고 기출문제집에도 있고 공직자윤리법은 제가 두 문자로 따졌죠. 2등 공주,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의 신고, 2등 공주 선퇴, 이해충돌 방지, 재산 등록, 재산 공개, 주식 매각 또는 신탁, 선물의 신고, 퇴직공제 취업 제한, 공직자윤리법이다. 제일 잘 나오니까 꼭 외워둬야 된다. 4번에 국가공무원법에 직장 이탈 금지가 있죠. 그래서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직장 이탈 금지 의무 때문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를 해야 돼요. 그런데 현행범은 그냥 잡아가면 된다라고 했죠. 이런 부분 다 기출문제에 있어요. 셋 다. 1번은 경찰 승진 쪽 문제가 공무원 시험지를 따다내거든요. 그쪽에 똑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다 넣어줬죠. 근데
1번 바로 못 골라도 돼요.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아무리 공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유행이라 하더라도 제가 요령 다 가르쳐 줬죠. 앞으로 가르쳐 줄 건데 요령 거 공부하면 돼요. 국가 7급 쌍무 강의에서도 요령을 다 가르쳐 줬죠. 그 요령만 있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못 외우더라도 풀 수 있고, 무엇보다 2, 3, 4번은 다 지울 수 있어야 된다. 자, 공직자윤리법에서 종교 중립 땡이에요. 종교 중립은 국가공무법에 있으니까 기출문제집에 있음. 그리고 4번에 직장이탈 금지, 수사기관이 현행범에 공무원을 구속할 때에도 그 소속기관의 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된다. 현행범인 경우는 그렇지 않죠. 현행범은 그냥 잡아가도 됨. 여기 있네요. 그다음에 하나가 뭐였지? 그 2등 공주 선택. 이거는 너무 많아서 생략. 2등 공주 선택은 너무 많아서 생략. 자, 그리고 이제 국가직 쌍모에 21년도 이후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고 좀 여러 시험에서 유행처럼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당연히 대비를 시켜줬고, 국가직 7급도 전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일부 반영이 돼서 앞으로 대비하세요 이렇게 모의고사를 만들어 줬죠. 그러면서 자, 1번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소속기관의 자에게 그 사실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졌고, 요게 이제 공무원 시험 따다내는 경찰 승진 문제에 나왔던 문장. 그래서 이런 객관식 시험 문제들 보면서 제가 이런 식으로 낼 수 있겠구나 예측을 해서 이렇게 모의고사 만들어주고, 7일 땡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 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그래서 국가의 7급 쌍무 봤으면 이거는 1번을 바로 고를 수도 있는 문제고요. 자, 아무튼 제가 밥만 먹고 기출문제만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공부 범위 정해주고, 그리고 여러 시험들 분석해서 이거 공무원 시험에도 나오겠다, 국가의 7급에 나오겠다 다 만들어주고 그대로 나오고 여러분들이 빨리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행정학 범위가 무한정하니까 100점 방지 없을 수는 없다. 맥러린의 결정 집행자가 한 상호작용 유형은 저도 솔직히 잘 모르는 그런 아주 마이너한 이론, 또 제가 모르는데 유명할 수도 있잖아요.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럼 당연히 다 찾아보죠. 아무리 찾아봐도 이건 아주 마이너한 이론, 왜 낸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 결정자랑 집행자 간의 상호작용 유형이 아닌 걸 고라고 했는데 4번이 이게 정답이 되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다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정답이 될라나 모르겠어요 이게. 자, 맥러린에 따를 때 아주 엄밀하게 구분하면 정책 결정자 관련 요인이 있고 정책 집행자 관련 요인이 있고요. 여기 상호작용 요인이 있대요. 상호작용.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은 여기고 4번은 여기래요. 여기. 상호작용이 아니라 집행자의 반응이라고 그렇대요. 근데 잘 보세요. 집행자의 반응 중에 결정자가 결정한 정책을 거부할 수도 있고 수능할 수도 있다. 내용이 쉽죠? 거부할 수도 있고 수능할 수 있다. 이거는 결정자가 정한 결정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수능하는 거니까 결국은 넓은 범위의 상호작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맥러린도 이걸 엄밀히 구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론도 마이너함, 하나도 안 유명하고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게다가 출제 포인트도 불분명하고 왜 했는지 모르겠네. 이거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찢어버리는 거예요. 합격하려면 찢어버리는 거예요. 또 나오면 어떡합니까 선생님? 찢어버리세요. 안 나오니까. 혹시 나와도 이거 틀리고 다른 문제 더 많이 맞출 거예요. 그래서 합격할 거예요. 그리고 안 나온다니까요. 저도 신이 아니니까 모든 걸 못 맞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10년 넘게 객관식 행정학 기출문제만 맨날 주구장창 밥만 먹고 분석을 해보세요. 이걸 안 나온다고 말해주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 대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 찢어버린다. 중요도 없음. 찢어버린다.
이분께는 좀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 합격해야 되니까 저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한테 여러분들의 합격이 중요한 거죠. 됐고, 그 다음에 19번 행정협의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생성 문제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생성 문제로 다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적어도 1번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 처리한다. 공동 처리 방식 중에 하나다. 이거 모르면 안 되고, 2번이야 뭐 규약 관련해서 수십 개의 규약이 있는데 그거 외우면 떨어지고 몰라도 되겠고 넘어갑니다. 이제 3, 4번의 싸움인데, 3번 사무와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건 행정협의회가 뭔지만 알면 땡이라는 거 알 수 있지 않나요, 이거? 그러니까 그냥 기출문제 있는 걸로 맞출 수 있다로 늘려다가, 그래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짧은 시험 시간 동안에 혼동할 수 있으니까, 그 판단을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생소한 문제로 배치를 했고, 지금 한번 그 판단 능력을 키워봅시다. 그리고 꼭 똑같은 패턴 안 넣는다 하더라도 다른 제도에서 내가 이걸 이렇게 이해했으니까 얘는 말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구나, 문제 푸는 요령을 배워봅시다. 자, 보세요. 행정협의회가 뭡니까? 광역행정 방식. 주소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 행정협의회를 잘못 배운 거죠. 혹은 아직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거죠. 광역행정,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에요.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1번에도 있잖아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만든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회를 구성하는 걸 왜 중앙행정기관이 권고를 합니까? 왜? 이럴 수는 있어요. 자,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할 때 광역자치단체에서 권고, 괜찮죠. 혹은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할 때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권고. 말이 되죠. 근데 행정안전부 장관도 아니고 그냥 중앙행정기관장은 말이 안 되죠. 왜? 도대체 네가 뭔데? 왜 지방정부 간 협력에 관여를 하는 건데? 행정안전부 장관은 원래부터 지방자치를 담당하니까, 여러분들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거 중앙정부가 개입하면 죄다. 행정안전부 장관이잖아요.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장이 개입하는 경우는 뭐예요? 그거는 지방정부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국가사무랑 관련된 건 중앙행정기관장이 관여를 해요. 자, 주무부 장관이 관여한다. 혹은 중앙행정기관장이 관여한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도 다른 주무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여하는 경우는 국가사무 관련된 거예요. 국가사무. 지방에 관련된 건 뭐 시도지사 아니면 행정안전부 장관, 상위에서 관여한다 하더라도 시도지사 아니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행정협의회 배웠던 거 기억나죠? 지방정부 간 협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4번은 배운 거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를 보낸다라고 했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행정안전부 밑에 있고 시도지사 밑에 있죠. 그래서 행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낸다도 같은 말. 시도 간 협의사항은 행안부 장관에게 보내죠. 시군구 간 협의사항은 시도지사에게 보내고. 이건 다 배운 거. 그래서 2번 모르겠다. 1번, 4번 배웠다. 그러면 이제 2번, 3번을 비교한단 말이에요. 2번 규약에는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 방법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협력해야 되는데 경비 부담, 지출 방법 이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같이 협력할 거면 비용도 같이 협력을 해야죠. 당연한 것 같고, 그에 비해 3번은 말이 안 되고,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 그러니까 다시 아는 거 소거한다. 모르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건너뛴다. 모르면 건너뛴다. 4번 아는 거다 소거하고, 2, 3번 2개 남았잖아요. 비교해서 가장 정답을 고른다. 4개 비교하는 거 어려워도 2개 비교하는 거 쉽다고요. 또 행정협의가 뭔지 아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행정협의회상 2번 당연히 맞는 건데 3번 이상한데? 3번 골라야지. 이렇게 푸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너무 잘한 거고, 이렇게 대처를 못했던 분들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공동 처리하는 광역행정에 해당하는 게 행정협의회. 이 주소 흔들리지 말라고 기출문제 하나 띄워놨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지방자치상호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관, 약간 지방정부관이에요. 조정할 일이 있을 때 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이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조정을 해요. 이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죠. 어쨌든 시도가는 행정안전부로 간다.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는 거 소거한다는 다 기출문제 있었다는 거 확인시켜 준 거고요. 나머지 두 개 비교해서 풀면 끝. 자, 그 다음에 20번. 이거는 그 100점 방지로 할까 말까 했는데 내용 자체가 막 엄청 어렵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생소한 문제로 놨어요. 근데 데이터 3법은 저도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행정학 시험에 이게 왜 나온지 모르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출제하신 분이야 관심이 많겠지만 일반적으로 행정학 시험에 이런 걸 내야 되나 싶은 주제, 이런 것들까지 다 대비 불가능. 그래서 이런 건 저도 대비 안 시켜줬고요. 앞으로도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하지 마세요. 합격하려면 공부하지 마세요. 틀리면 된다니까. 아까 100점 방지, 그 다음에 이건 틀려도 돼요. 두 문제 틀려도 몇 점? 92점. 그러면 다른 수험생들 보세요. 92점이 얼마나 높은 점수인지. 우리는 시험이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생소한 문제가 적게 나오든 많이 나오든 다른 수험생만 앞서면 합격하는 거예요. 이번 시험에 92점, 98점, 아니 88점도 다른 수험생들보다 아주 월등하게 높은 점수. 근데 이제 요령이 뭐냐, 요령. 생소한 문제는 그래도 요령이 있을 때 넣는다고 그랬고, 요령만 한번 익혀봅시다. 데이터 3법이, 자, 제가 데이터 3법 전에 전자정부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요령 뭐라고 그랬어요? 자, 전자정부 공부할 때도, 시험 문제 풀 때도 첫 번째 요령. 전자정부로는 현대행정이 강조하는 걸 정보통신기술로 구현할 뿐이에요. 법제도도 현대행정이 강조하는 걸 구현할 뿐이에요. 그래서 현대행정의 흐름에 역행하는 게 나오면 땡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데이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알고 있는 현대행정의 흐름이 뭡니까? 여러분들 개인정보 기업들이 맘대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답 나왔죠? 답 나왔죠? 개인정보 보호,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데이터 3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정보를 해서 혹시 이렇게 제가 안 가르쳐 준 거, 뭐 저뿐만 아니라 이거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이거는 가르쳐 줬으면 이상한 거예요. 이런 거 가르쳐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합격시킬 마음이 있으면 이런 거 가르쳐 주면 안 돼요. 그래, 여러분들 합격을 하니까. 아무튼 대부분 모르고 있었겠죠. 전자정보로는, 자, 전공서적은 제 기본서보다도 두꺼워요. 그러니까 파트 1, 2, 3, 4, 5, 6, 7 다 들어간 제 기본서보다도 전자정보는 하나만 전공서적이 더 두껍다고요. 이런 거 또 나올까봐 불안하신 분들은 그 전공서적 있는 거 다 공부하면 돼요. 근데 전자정보론 출제 비중 0.5문제인 거 아시죠? 0.5문제입니다. 시험 2번 보면 한 번 나올까 말까. 그것도 거의 1000페이지 분량에서 시험 2번 보면 한 번 나올까 말까. 그걸 다 공부하면 어떻게 된다? 혹시 이런 거 나와서 틀려 떨어질까봐 더 확실하게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다.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확실하게. 절대 그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되겠고, 대신에 요령보다 이 어마어마한 공부 범위를 아주 짧은 시간에 대비할 수 있는 요령보다 전자정보로는 현대행정이 강조하는 걸 정보통신기술로 법 제도로 구현한다. 끝. 현대행정이 강조하는 거, 데이터 관련해서 강조하는 거, 여러분들 데이터 그냥 기업들이 마음대로 마케팅 활용하고 데이터 다 여러 군데 마음대로 공개하고 너무 싫어요. 우리 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업들이 지금 마케팅에 우리 데이터를 엄청나게 활용해요. 보호해야지. 보호. 그러니까 이런 요령이 있으면 대처가 된단 말이에요. 대처. 됐죠? 오케이. 물론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서 푸는 건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쉽다는 게 아니라 1000페이지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런 요령을 가지고 있는 게 낫다고요. 대처 안 되는 문제도 있죠. 근데 1000페이지 공부하는 것보다 낫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합격을 위해 시간, 에너지, 투자 대비, 점수, 가성비가 더 높은 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시간과 에너지는 정해져 있으니까. 오케이. 자, 이제 더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캐치하셨을 것을 믿고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합격을 위한 공부. 5문제. 자, 이제 좀 쉬운 것들 남았는데 정책평가의 유형. 국가학 7급이 되게 좋아요, 이거. 쌍무 안 해도 한 2-3문제인가 있죠? 2문제 반인가 있어요. 되게 좋아합니다. 1번. 모니터링. 다른 시험은 안 나오는데 국가학 7급만 주구장창 내요. 과정평가 중에 하나겠죠? 모니터링 하는 거니까. 근데 모니터링은 과정 내내 모니터링 하면서 결과까지도 다 모니터링. 집행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국가학 7급 최근 문제에 똑같은 문장이 있어요. 2번 형성평가는 기본, 집행 도중, 그러니까 집행이 아직 안 끝났어요. 형성되는 중에 프로그램 개선. 총괄평가는 최종적인 영향을 평가하죠. 집행 후에 최종적인 결과, 영향을 평가하고요. 4번 말장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가 총괄 영향평가 아니죠. 말장난이죠, 말장난. 이거 말장난 시리즈로 나온다는 예시 기출문제집에 있죠. 또 강의 시간에도 이거 말장난 당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이거. 자, 정책 집행 이후 효과성 평가는 총괄평가, 영향평가. 그냥 영향평가는 맞는데 환경, 교통 영향평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 자, 이게 있다고요? 자, 일단은 이 문제가 재작년 국가의 7급 문제 3번에 모니터링, 과정평가에 속하지만 집행의 능률성과 효과성 확보 맞는 거라고 그랬고 이미 재작년에 나왔고 그리고 4번에 집행이 종료된 후 의도했던 목적 달성은 형성평가 아니다. 이게 총괄 영향평가다. 총괄평가, 영향평가다. 그리고 2번에 영향평가는 사후평가이며 동시에 효과성 평가예요. 이 문장. 이 문장. 요 문장을 갖다가 이렇게 집행 이후 효과성 평가다. 요 문장을 갖다가 영향평가 자리인데 환경, 교통 영향평가를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말장난이라는 거 제가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이 우리나라의 정부 업무평가잖아요. 실제로 있는 정부 평가 방법들. 여기서 환경 영향평가,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이라고 그랬죠. 이미 기출에 출제되던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처음 봐서 대비 못해서 아니라고요. 다 재탕이라고, 다 재탕. 그러니까, 최근 출제 경향이 바뀌었어요. 이런 거는 최근 출제 경향이 바뀌었으니까 행정 어떻게 공방 바꿔야 돼. 이런 거는 과거 기출문제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다 재탕이라고요, 재탕.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 업무평가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정부 정책 집행 효과를 평가하는 정책평가 관련된 법인데, 정책평가에서 환경영향평가 말장난 땡. 환경영향평가는 정책하기 전 환경에 대한 영향 분석한다. 교통영향평가 정책하기 전 교통에 대한 영향 분석한다. 정책평가가 아니에요. 또 이렇게 이 패턴 이번 시험에 처음 나왔다고요? 재탕이라고요, 재탕.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최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며 기출문제만으로는 안 되고 이런 걸 대비해야 되면 그런 것 좀 쏙지 말라고요. 다 기출문제 있었던 건 재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못 배우고 시험장 가면은 새로운 거 나왔네. 어떡하지? 기출문제만으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미 다 나왔던 걸 미리 알고 시험장 가면 바로 허허허 나왔네 하고 바보처럼 웃으면서 푸는 거고요. 너무 좋지. 자, 아무튼 환경영향평가 땡! 이 재탕. 재탕. 새로운 패턴 아닙니다. 또 1, 2, 3번 지어서 풀 줄 알아야 되겠고. 자, 그리고 쌍모에서도 방금 전 문제가 23년도 국가의 7급 문제라고 그랬죠. 당연히 쌍모에서도 있고 제가 여러 가지 연습을 시켜줬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재정운영계. 요것도 이제 생소한 문제로 할까 말까 고민했던 문제인데, 수험생 기준으로는 1번, 2번이야 다 배운 내용이야 지울 수 있겠지만 3번, 4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번, 2번이야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이해하면 끝이죠. 생략할게요, 이거는. 중장기적 관점의 5년짜리 계획. 또 매년 짜죠. 5년짜리지만 매년 짜죠, 매년. 1년 지나면은 4년치는 그대로 두고 추가되는 1년 또 짜죠. 이렇게.
어쨌든 각 중앙관세의 장은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친다. 말이 되죠. 국가재정운영계획은 애초부터 중앙정부의 재정운영 계획이고 각 중앙관세의 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해서 수립한다. 말이 돼요. 그런데 4번 지방자치단체의 장.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이 있죠. 국가적인 목적이니까 국가재정운영계획 관련된 거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아까 문제에서 국가가 지방을 통제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이 등장한다고 했죠. 자, 아까 행정협의 문제에서 구조를 알면 다 똑같은 거예요. 지방정부 간 관계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리하는 건 괜찮지만 다른 각 중앙관세 장, 중앙정기관의 장, 주무부 장관 아니라고 그랬고, 다 같은 말이에요. 아니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국가적인 목적으로 지방정부에게 뭔가 시키는 거죠. 이럴 때는 중앙행정기관장이라고 그랬죠. 각 중앙관세의 장. 이럴 때는. 그죠? 이 구조를 알면 또 이상하단 말이에요. 바로 기획정부 장관 이상하단 말이에요. 됐죠? 어쨌든 이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생소한 문제로 배치를 했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1번, 2번 소거한다. 3번, 4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각 중앙관세 장과 기획정부 장관의 협의. 말이 되죠. 3번을 틀렸다고 하기에는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재정 관련해서 각 중앙관서 기획정부 장관 협의. 이거 어떻게 틀렸다고 합니까, 이걸? 틀렸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4번 틀렸다고 해야죠.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푸신 분들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넘어갈 건데 국가재정 운영계획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강의에서도 배우고 기출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23번 맨날 지겹게 나오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출제 패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국가사무하러 지방에 오는 거죠. 국가사무하러. 자치사무가 아니라. 이거 좀 그만 냈으면 좋겠네. 너무 지겹네, 이거는. 자, 1번. 특별지방자치단체 아니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기관으로 지방에 국가 일을 하러 오는 행정기관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기관이 아니고 국가의 지방행정기관, 일선기관이죠. 그래서 국가사무, 전국적 통일성이나 국가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합니다. 주민의 자치사무 아니고, 예시는 1000개 있으니까 외우면 안 되겠죠. 4번. 지방자치단체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게 있겠죠. 비용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겠죠.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위에서, 국가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하는 것도 있고, 등등 문제점 많이 배웠고. 자,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하여 바로 암기용 해설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땡, 국가사무 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 패턴 여러 문제 많아요. 또 이번에 전국적 통일성을 요구하는 기능을 맡는다. 그리고 쌍모에도 어디였지? 왜 안 보일까요? 이쪽이구나. 모의고사에 1번에 지방자치단체 특별한 사무 집행 땡! 지방자치단체 사무 아니고 국가사무, 중앙정기관의 사무. 모의고사 쪽에 다른 것도 중요한데 이 패턴이 없어서 기출문제 이 패턴이 없어서 모의고사 쪽에 넣어줬고, 함께 당연히 연습해야 되는 너무 많이 나오는 패턴. 이거 지겹다. 24번 파킨슨 법칙. 이것도 정부 실패 쪽이죠. 정부 실패 쪽 세 문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보물병, 정부 지출 증가, 파킨슨의 법칙. 역시 정부 규모, 공무원 수가 계속 팽창. 그래서 쓸데없이 증가한다, 팽창한다. 정부 실패 쪽. 파킨슨의 법칙은 핵심이 이거죠. 원래 업무랑 상관없이 공무원 수가 증가한다. 자, 원래 업무의 종류든 양과 관계없이 공무원 수가 증가한다. 그래서 기억 리을이 맞습니다. 부하 배정, 업무 배정 때문이죠. 본래 업무는 상관없는데 자꾸 관료들이 부하를 달라고 해서 부하를 줬어요. 부하 배정. 근데 부하가 많아지니까 부하를 관리하는 업무, 파생적인 업무는 부하를 관리하는 업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하 달래요. 또 부하 줬어요. 그랬더니 부하를 관리하는 업무가 증가하는데요. 그래서 또 부하 줬어요. 이렇게 부하 배정, 업무 배정, 부하 배정, 업무 배정. 그래서 본래 업무는 상관없이 공무원 수가 증가한다가 파킨슨의 법칙. 그리고 니은
공무원은 금전적 효용보다는 직무에 관련된 개인적 효용을 추구한다. 덧니비의 관청 형성 모형. 디귿. 자신의 무능력 수준에 이를 때까지 승진하게 된다. 올해도 이게 국가직 9급인가요? 출제를 했던 피터의 원리. 이건 관료제 비판이죠. 자, 덧니비 관청 형성 모형. 3번 고위직 관료는 금전적 편익보다는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업무 환경으로는 효용을 증진시키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관료제 비판에서 피터의 원리. 폐쇄적으로 관리되는 계층제 조직의 구성원은 각자의 능력을 넘는 수준까지 승진하게 되어 무능한 사람들로 보직이 채워진다. 그래서 이거 능력을 넘는 수준까지 승진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피터직에 일해도 승진 못한다. 이렇게 외웠죠. 유치하더라도 생각 잘 나도록 능력을 넘는 수준까지 승진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피터직에 일해도 승진 못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직들이 무능력자로 채워진다. 그리고 정부규모 팽창. 아까 보몰병에서 나왔던 문제, 같은 문제, 리을, 파킨슨의 법칙, 공무원 수가 원래 해야 할 업무, 본래 업무의 경중이나 그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 25번, 15이병.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게 좀 이번 시험이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난이도라서 난이도 중 문제가 많고 상 조금, 하 조금이 있는데 흔치 않은,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는 좀 적은 비중인 상 문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넘기다가 3번에 기출문제집에 똑같은 문장이 있단 말이에요. 3번 고르면 되는 문제. 그리고 1번 넘기는 요령 배웠죠. 모든 강의에서 배웠죠. 자, 대부분의 인사 규정에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 대부분의 예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고위공무원 단에는 직무 성과급제 연봉제가 적용된다. 옳은 거죠. 근데 모든 고위공무원 단에는 직무 성과급제 연봉제가 적용된다. 땡이죠. 예외는 있으니까. 이런 패턴이 있다 보니까. 시험문제 패턴이란 말이에요. 예외가 있는데 모두 다 항상 언제나 적용된다. 땡. 패턴이 있다 보니까 요령을 배웠죠. 시험문제 패턴 아는데 그렇다고 모든 예외를 다 공부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예외는 뭐 수도 없이 많아요. 모든 규정에 다 있어요. 그걸 다 외우는 건 불가능하니까 모든, 언제나, 항상 적용된다. 이런 게 있으면 일단은 넘긴다. 바로 보자마자 틀렸다고 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넘긴다. 이렇게 배웠죠? 5급 이상 공무원은 15임용 기간이 1년이 맞아요. 근데 이제 모든 이것 때문에 일단 넘깁니다. OX 판단하지 말고. 2번. 15임용 기간 중에는 공무원은 훈련을 받은 기간 동안 봉급이 지급되지 않으면 안 되죠. 공무원인데. 자, 15임용 공무원도 공무원이에요. 당연히 월급 나옵니다. 자, 15임용 공무원의 특이사항 외에는 정규 공무원하고 다 똑같다라고 그랬죠. 특이사항만 잘 기억하면 되지 나머지 똑같아요. 제가 봉급 안 준다 얘기한 적이 없죠. 봉급 줍니다. 그리고 3번, 임용권자는 15임용 기간 중에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한 행위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5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죠. 자, 이게 뭐 가장 유력한 내용이다. 강의 시간이든 뭐 모의고사든 또 기출문제에도 있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거 아닙니까? 가장 유력한 내용. 가장 헷갈리니까. 자, 직권면직 사유에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 직권면직 사유 다 외우고 있잖아요. 직권면직 사유에 공무원의 자질 부족 또는 근무 성적, 교육훈련 성적 부족 이게 없어요. 근데 15임용 공무원은 공무원의 자질 부족, 교육훈련, 근무 성적 부족으로도 면직시킬 수 있죠. 그래서 다른 공무원은 이 사유로 면직이 불가능한데 15임용 공무원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딱 시험지 내기 좋은 거죠. 헷갈리니까. 그래서 자주 나온다고 그랬죠. 제일 유력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3번을 기억하신 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1번 상관없이 3번 고르는 거죠. 제가 강조해 주는 걸 잘 기억을 해야 시험장에서도 확실한 판단할 수 있어요. 애매모호하게 알면 시험장에서 고민하다 틀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다 연습한 그대로잖아요. 뭐든 항상 언제나 나오면 일단 넘긴다.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본 거 3번 고른다. 자, 그리고 혹여 뭐 2번 소거하고 그다음에 1번, 3번 고민을 했으면 웬만하면 예외가 있던데 이게 틀릴 가능성이 높다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또 그 예외가 뭐냐? 임기제 공무원이 있대요.
4번에 6급 이하는 원칙적으로 15 임용기간 6개월 맞는데 또 임기제예요. 임기제 하필이면. 임기제를 우리가 배운 적이 없죠. 그러니까 15 임용에서 임기제를 배운 적이 없죠. 그냥 5급 이상 1년, 6급 이하 6개월 이것만 배웠죠. 그럼 일단 이상해야죠. 임기제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앞에 있어도 섣불리 고르면 안 되고 넘긴 다음에 역시 또 비교했을 때 안 배웠는데 3번은 기출문제집에서 봤는데 이렇게 푸는 거죠. 자, 그래서 난이도 상이지만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요령을 적은 시간으로도 계속 훈련해 봤죠. 안 그러면은 모든 예외 규정 다 외워야 되잖아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겠죠. 그러면 방금 거 하나 얻어 걸리고 다른 문제 3문제 더 틀리고. 근데 시간 투자 조금 하고 다른 것도 맞추고 이것도 맞추고. 그렇게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에 15기간 중 교육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직될 수 있다가 옳은 선지니까 틀렸다고 찍으면 안 된다고 했죠. 직권면직 사유에 이게 없지만 15 공무원은 맞아요. 가능해요. 기억이 날 겁니다. 그리고 쌍모에서 왼쪽 15 임용 기간 중에는 공무원이 근무 성적, 교육훈련 성적이 나빠서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직시킬 수 있다. 쌍모 국가의 7급에도 있었던 문장. 왼쪽은 기출문제죠? 국가의 7급 기출문제에서도 있었던 문장 또 나왔네. 오케이.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같은 시간 동안 더 점수가 높게 나오는지 방향성이 뼈저리게 잡혔을 겁니다. 제가 해설 강의 이거보다 훨씬 간단하게 이렇게 뭐 열내지도 않고 에너지 쏟지도 않고 1시간 이내 끝낼 수 있지만 저도 수험생활을 겪어본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수험생들을 많이 봤다라고 그랬죠. 공부를 많이 해도 점수가 안 나오면 얼마나 자괴감이 듭니까? 수험생은 공부하는 쪽도 점수가 올라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 해결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공부하면은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 빠삭하게 파악하고 기출문제라는 중심 잘 잡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같이 훈련을 하면은 공부하는 쪽도 점수가 올라요. 근데 뭐 불안한 마음에 혹은 잘못 배워서 혹은 행정학의 특성상 새버려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수험생들이 행정학을 어려워하고 그리고 어려운데 점수가 잘 나오면 상관없지만 점수 안 나오고 방황을 하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항상 해설 강의 길게 자세하게 방향을 잡아 줍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거 먼저 제대로 한다. 기출에 강한 행정학의 기출문제부터 제대로 해서 여기 있는 걸 일단 다 맞추고 시작한다. 그러면 더 확신을 가지고 생소한 문제에 있는 것들 중에 일부를 소거하고 그리고 비교하여 또 기출문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더 말이 되는데 이렇게 비교도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정답률이 올라간다. 적어도 이제 19번, 22번 이렇게 맞출 수 있다고 그랬죠? 뭐 하나만 맞춰도 88점, 2개 맞추면 92점. 그리고 20번은 요령은 있으나 실제로는 어려우니까 데이터 3법 요령은 있으나 어떻게 시험장에서 그걸 모든 문제를 이렇게 요령껏 맞춥니까? 20번 오케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하지만 틀리고 100점 방지 틀려도 그래도 92점. 이렇게 다른 수험생을 월등히 앞서서 합격하는 수험생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 뭐 특징 조금 바뀌었다라고 그래서 공부 방법 바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합격의 본질이 아니다. 시험이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생소한 문제가 적게 나오든 많이 나오든 다른 수험생을 앞서서 합격하는 방법이 본질적인 합격 방법이다. 꼭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나온 것들 그거 새로운 거 아니다. 다 재탕이다. 과거 기출문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새로운 걸로 느껴지고 공부방법 바꿔야 된다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다 재탕되는 거 다 예측해서 기출문제집에 넣어주고 다 알려준다. 그리고 당연히 처음 나오는 게 있죠. 근데 그것도 일부 근거가 있는 것들 예측을 해주고 몰라도 푸는 요령 아주 기본적인 속어하고 남은 거 비교한다부터 그리고 문제마다 제도마다 이론마다 좀 더 적용될 수 있는 특수한 요령들 다 알려주니까 적은 시간 투자로 맞춘다. 시간을 오래 걸려서 맞추는 건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여기서 더 많이 틀리니까. 근데 적은 시간 투자로 이것도 맞고 더 맞춘다. 이걸 꼭 마지막까지 명심을 해주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별 기출문제집, 기출에 강한 행정학으로 본질적인 합격 실력 만든다. 쌍둥이 모의사, 국가의 7급이면 국가의 7급 쌍둥이 모의사.
지방직 7급이면은 지방직 7급 쌍둥이 모의고사. 자기가 볼 시험에 쌍둥이 모의고사로 최근 그 시험 기출문제 확인하고 변형 연습하고 마무리하는 이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시간과 여력이 되면 더 본다. 제가 뭐 그 사이드 좀 근거가 있는데 좀 사이드 브리타랩이 특강으로 3시간, 고난이도 문제풀이, 생소한 문제 대처 연습 특강 뭐 3시간 이렇게 그 이상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특강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중심 잡고 그 다음에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 해설 강의를 끝까지 집중해서 듣는 그 열정과 의지 그걸 유지만 해주시면은 다음 시험에 합격. 이제 합격생으로 다음에 만나길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